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최근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가끔씩 꿈인가 싶어서 제보를 꼬집어 볼 정도인데요. 지금부터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35년 전 저는 남편과 함께 수원 팔달구의 작은 상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있었습니다. 1층에서는 세탁소를 하고 2층에서는 남편과 저 그리고 5살 배기 아들이 함께 오손도손 살고 있었죠. 저희 세 식구는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우리 준호 어디 있어? 하면서 아들을 찾았고 준호가 아빠! 하고 달려오면 번쩍 들어올려서 비행기를 태워주곤 했죠. 그럴 때마다 준호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렇게 저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할 줄로만 알았답니다. 단 한순간에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날 줄만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해 5월 5일 준호의 5번째 생일이자 어린이날이었어요. 남편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놀이공원 가자 라고 했죠. 사실 세탁소 운영하느라 늘 바빴는데 그날만큼은 일찍 문을 닫고 온 가족이 나들이를 갔어요. 준호는 얼마나 신나 있는지 몰라요. 엄마 저거 타고 싶어요. 아빠 저기 가요. 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준호를 쫓아다니느라 저희 부부도 정신이 없었죠. 점심은 준호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먹었고 후식으로 솜사탕도 사줬어요. 준호는 분홍색 솜사탕을 받아들고는 엄마 이거 구름 같아요 하면서 행복해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완벽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회전목마 앞을 지나가던 순간 준호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캐릭터 풍선을 가리키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거 사주세요. 나 저 커다란 풍선 갖고 싶어요. 준호야, 아까 솜사탕도 사줬잖아. 풍선은 다음에 사주마. 그러자 준호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싫어, 지금 사줘. 오늘 내 생일이잖아. 평소엔 그렇게 떼쓰는 아이가 아닌데 아마 놀이공원에 와서 너무 들떴나 봐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박준호, 그만해.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도 준호가 계속 울자 남편은 준호가 더 이상 떼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준호 넌 여기서 혼자 울고 있어. 엄마 아빠는 간다. 그러고는 제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여보, 그래도 준호 데리고 가야지 했는데 남편이 조금만 걸어가다 돌아오면 돼. 그럼 준호도 정신 차리겠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10m쯤 걸어갔을까요? 뒤를 돌아보니 준호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여보, 준호가 없어!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고 남편과 함께 주변을 뛰어다니며 준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회전목마 주변, 화장실, 매점, 안내소 그 어디에도 준호는 없었어요. 준호야, 박준호 어딨니?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놀이공원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방송도 했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죠.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고 샅샅이 수색을 했지만 끝내 준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밤을 새웠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준호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납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범인도 찾을 수 없었고 준호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자책했어요. 그까지 풍선 하나 사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왜 그때 준호 손을 꼭 잡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로 미쳐버릴 것 같았죠. 하지만 저보다 더 힘들어한 건 남편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준호를 잃어버린 거라며 남편은 반쯤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매일 거리를 헤매며 준호를 찾아다녔어요. 길에서 준호와 비슷한 또래 아이만 보면 준호야! 하고 쫓아가곤 했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또 준호를 찾으러 나갔는데 밤늦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새벽에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죠.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이를 쫓아가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에 뛰어드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남편은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목격자 말로는 준호야 하고 외치면서 차도로 뛰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준호와 닮은 아이를 본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순간에 아들과 남편을 모두 잃게 됐죠.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쓰던 숟가락, 준호가 좋아하던 로봇 장난감, 준호가 그린 그림. 집안 곳곳에 준호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젠 남편의 빈자리까지 더해져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정말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차라리 저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우리 준호가 엄마를 찾아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혼자서라도 열심히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 준호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세탁소 앞에 준호를 찾는 커다란 현수막도 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세탁소에 가끔 오시는 신부님께서 고아원 봉사활동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전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 고아원. 혹시 준호가 고아원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원 근처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갔죠. 고아원에 갈 때마다 저는 늘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 이름이 뭐니? 엄마 아빠 기억나니? 하고 물어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준호는 없었어요. 고아원 원장님들께 준호 사진을 보여드리며 혹시 이런 아이 본 적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우리 원에는 이런 아이가 없어요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속절없이 흘러갔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했지만 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준호를 잊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준호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잖아요. 저는 매년 5월 5일이 되면 혼자서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놓곤 이렇게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제발 준호가 제 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무슨 짓이든 다 할게요. 제발 우리 준호만 제게 돌려주세요. 하늘이 제 소원을 들은 것인지 가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실종 아동을 찾았는데 확인해 보시겠어요? 하지만 매번 준호는 아니었어요.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면서 전 조금씩 말라갔어요. 어떤 날은 정말 힘들어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기도 했어요.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준호 생각이 나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죽으면 준호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슬퍼할까. 엄마도 아빠도 없으면 준호가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준호가 돌아올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고 밤에 잠들 때는 내일은 꼭 준호를 만날 거야 라고 되뇌었죠. 고아원 봉사는 계속했어요. 처음엔 준호를 찾기 위해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 아이들에게 정이 들었거든요. 특히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더 아팠죠. 어떤 아이는 우리 엄마가 꼭 데리러 온대요 라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꼭 준호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며 그래, 꼭 올 거야.
엄마는 절대 널 잊지 않아 라고 말했죠. 어쩌면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이 준호뿐만 아니라 모든 버려진 아이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요. 제가 준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아이들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42살이 되었고 준호는 어딘가에서 19 고3 수험생이 되어 있을 거였어요. 우리 준호도 지금 고3이겠네. 수험생인데 엄마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까. 우리 준호 교복 입은 모습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키는 얼마나 컸을까? 아빠를 닮아서 훤칠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전 그만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더니 절 부축해 주더군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절 부축해주고 있었어요. 그 남학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죠. 괜찮아요. 고마워요, 학생.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괜찮아. 학교 가야지. 늦겠다, 어서 가. 학생은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떠났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죠.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희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 남학생을 다시 만났답니다. 알고 보니 이 학생은 희망의 집에 사는 고아였던 거예요. 이름은 정민수, 15살, 중학교 3학년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민수와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민수는 정말 영특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좋았죠. 하지만 어딘가 그늘진 구석이 있었죠. 민수야, 뭐가 그렇게 고민이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전 못 가서요. 외고도 정말 가고 싶은데 학비가 워낙 비싸니까 원장 선생님이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 가래요. 민수의 말에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준호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순간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만난 건 분명 우연이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민수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다들 만류했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이미 다 큰 사춘기 아이를 입양하는 건 이래저래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뜻을 꺾지 않았고 결국 민수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민수야, 이제부턴 아주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 넌 이제 내 아들이야. 엄마? 민수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준호를 잃어버린 이후 14년 만에 다시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엄마가 된 저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차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우선 민수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민수가 원하는 학원은 다 보냈고 참고서도 필요한 건 다 사줬어요. 그 덕분인지 민수는 그렇게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외고에 합격했죠. 외고는 생각보다 학비가 굉장히 비쌌지만 그래도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민수를 뒷바라지해줬답니다. 그 후로도 대학교 4년 학비가 더 들어갔으니 정말 등골이 휠 지경이었죠. 그래도 저는 우리 똑똑한 민수가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친구들도 전부 미국에 유학을 갔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미국 유학에는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하더군요. 세탁소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저는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았어요. 대출을 받느라 세탁소를 담보로 잡혀야 했죠. 얼마 후 공항에 민수를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준호 생각이 났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거 민수한테라도 해주고 있어. 너도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록 제 곁에 준호는 없지만 이제 민수라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2년이 흐르고 마침내 민수가 미국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민수가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갈비는 전날 밤부터 핏물을 빼뒀고 잡채도 재료 하나하나 따로 볶아서 만들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민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저 현수막 아직도 붙어있네? 저거 이제 좀 떼면 안 돼요? 벌써 3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민수는 짜증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민수야, 밥 먹어.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안 먹어요.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민수는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생긴 민수와의 간극은 민수가 잘 나가는 대기업에 취직하면서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했죠. 민수야, 스마트폰으로 송금할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엄마 이거 은행 어플 좀 가르쳐 줄래? 그거 그냥 송금 버튼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혼자서 못해요? 아니 이거 뭐 인증서 이런 거를 자꾸 깔라고 하는데 엄만 모르겠어서. 진짜 바빠 죽겠는데. 엄마 모르겠으면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은행 가세요. 저 바빠요. 뭘 물어봐도 민수는 귀찮아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통보하듯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건 바로 결혼을 하겠다는 이야기였죠. 저에게는 이런 반구도 없이 당장 3개월 뒤에 결혼을 하겠다는 이야기에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좋은 소식이니까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2024년 봄, 민수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아가씨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글쎄, 제가 복권 1등에 당첨된 게 아니겠어요? 그로 인해 저는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10억이라는 큰 돈을 갖게 됐죠. 저는 너무 좋은 일이니까 민수에게 바로 이 소식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근데 민수는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할 수 없이 저는 메시지로 엄마 복권 당첨됐어. 당첨금이 10억이래 라고 보냈죠. 근데 그날 저녁에 민수 내외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대번에 저를 찾아오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제게 합가를 하자고 했어요. 엄마, 혼자 사시기 외로우실 텐데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가 이제부터 효도할게요. 그렇게 저는 아들 부부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저에게 계속 투자하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복권 당첨금 있잖아요. 그 돈으로 지방에 건물 하나 사시면 어때요? 어머님 번거로우실 테니까 관리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이 돈을 어디에 쓸지 이미 정해둔 상태였죠. 아가, 그 돈은 나중에 고아원에 기부할 생각이란다. 제 말에 며느린 순간 얼굴이 굳어지는가 싶더니 그날부터 제게 있는 대로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린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마음대로 채널을 돌려버렸고 날이 더워지기 시작했는데도 제 방에만 선풍기를 꺼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도 도와주지 않았죠. 어머님 조심 좀 하세요. 병원비 들잖아요. 참다 못해서 민수에게 하소연했더니 민수는 제게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엄만 나보다 고아원 애들이 더 중요하면서 나한테 뭘 바래요? 난 엄마 친아들도 아닌데. 민수의 차가운 말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죠. 제가 헌신적으로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언젠가는 민수가 예전의 착한 아들로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어제 가스불 끄셨어요? 당연히 껐지. 왜?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확인해보니까 켜져 있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전 분명히 껐는데 이상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더군요. 어머님, 냉장고 문이 또 열려 있었어요. 어머님, 세탁소 문 안 잠그고 오셨어요? 도둑 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전 분명히 다 확인하고 왔는데 매번 뭔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절 불렀어요. 엄마, 우리 병원 가봐요. 엄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병원에 가? 난 멀쩡해. 하지만 민수는 억지로 절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민수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엄마, 검사 결과 나왔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래요. 뭐? 그럴 리 없어. 난 멀쩡하다고. 제가 아무리 항의해도 민수는 진단서를 흔들며 말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떡해요? 이제부터 통장이랑 도장은 제가 관리할게요. 엄마가 실수로 돈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안 돼!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저항하자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다 어머님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치매 환자가 10억을 들고 다니다가 사기당하면 어떡해요? 난 치매가 아니야! 민수는 당황하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치매 환자들은 다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며느리도 옆에서 얄밉게 거들었죠. 어머님, 저희 말 좀 들으세요.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요양원에 모셔야 할지도 몰라요. 요양원이라는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요양원에 갇히게 되면 준호를 영영 못 만나게 될지도 몰랐으니까요. 결국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와 며느리가 제 돈을 다 가져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엄마, 이제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관리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저는 준호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준호야, 엄마 너무 힘들어. 네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데 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 추웠던 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부동산 중개인들이었죠. 전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당황해 했는데 민수가 서류 하나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이제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뭐?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 우리 명의로 바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엄마도 동의하셨잖아요. 또 그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서류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서류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건 사기야. 난 이런 거에 동의한 적 없어. 제가 소리치자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님, 치매 환자의 기억력을 어떻게 믿어요? 분명히 도장 찍으셨어요. 내가 언제? 이 집은 절대 안 돼. 준호가 돌아올 집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또 준호 형 얘기예요? 엄마, 정신 차려요. 벌써 32년이나 지난 일이잖아요. 그 인간 돼줘도 벌써 돼줬을 거라고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따위 헛된 희망 이제 버리세요. 죽은 사람은 안 돌아와요. 민수의 말에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믿고 있는 유일한 희망을, 준호가 살아있다는 그 희망을 그렇게 짓밟다니요. 민수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아원에서 데려와서 친아들처럼 대학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그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제가 울부짖자 민수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봤자 당신 내 진짜 엄마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마치 거대한 바늘에 꿰뚫린 듯 했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친아들처럼 키운 아이가 결국 저를 당신이라고 부르며 등을 돌린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날 키우는 건 어차피 준호 형 대신이었잖아요.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 대체품이었던 거죠. 아니야, 난 너를 정말 사랑했어. 사랑했으면 왜 그 현수막은 못 떼요? 내가 저 현수막 볼 때마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요? 순간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어요. 이제 됐어요. 짐 싸서 나가세요. 며느리가 작은 가방 하나를 제 앞에 던졌어요.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나머진 저희가 처분할게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매달렸어요. 제발 이 집만은 건드리지 마. 준호가 내 아들이 엄마를 찾아올 유일한 곳이야. 그러자 민수가 절 일으켜 세웠어요.
그 손길마저 거칠고 차가웠죠. 엄마, 그만해요. 보기 흉해요. 민수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그래도 네 엄마잖니? 당신이 날 키운 건 고마워요. 하지만 그것도 당신 선택이었잖아요. 내가 그러라고 시켰어요? 아니잖아요. 결국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이렇다 할 친척도 없었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60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죠. 준호를 잃고 남편을 잃고 이젠 집도 돈도 민수마저 잃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밤이 깊어지자 추위가 더 심해졌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밤을 새려고 했지만 순찰 중인 경찰이 저를 쫓아냈어요. 아이,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세요. 집. 이제 제게는 집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24시간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들어갔어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구석자리에 앉았죠. 직원들 눈치를 보며 잠깐씩 졸다가 깨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패스트푸드점을 나온 저는 추운 겨울바람을 피해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결국 다시 세탁소로 돌아갔답니다. 근데 그 사이 이미 세탁소 간판은 떼어져 있었고 임대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준호를 위해 걸어뒀던 현수막도 사라져 있었죠. 준호야, 이제 정말 널 어떻게 찾니?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김영순 씨 맞으십니까? 돌아보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짙은색 코트에 안경을 쓴 모습이 굉장히 점잖아 보였죠. 근데 남자는 잠시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는 제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따라오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남자가 낯이 익었어요. 목소리도 눈빛도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도 어디선가 본 것만 같았죠. 무엇보다 그 남자의 눈빛에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결국 저는 뭐에 홀린 듯이 그 남자의 차에 올라탔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제 사무실로 가고 있어요. 거기서 차분히 이야기하시죠. 남자는 운전하면서 계속 백미러로 저를 확인했어요. 마치 제가 사라질까봐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잠시 후 서초동의 한 빌딩 앞에 차가 멈췄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남자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절 바라봤죠. 왜 그렇게 보세요? 제 물음에 남자는 천천히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그건 31년 전 놀이공원의 입장표였죠.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죠. 그때 제 앞에 앉은 남자, 31년 만에 찾은 제 아들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고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준호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우리 준호니? 어떻게 대체 31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놀이공원에 갔었던 거랑 거기서 막 울면서 땡깡 부렸던 거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 말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입양된 것인지도 미국 양부모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뭐라고? 미국? 준호 네가 미국에 있었단 말이야? 네. 그 양부모님은 31년 전 길 잃은 고아였던 저를 해외에서 입양하셨고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제가 한국에서 입양됐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발견 당시 가지고 있던 놀이공원 입장권과 박준호라는 이름이 적힌 작은 인형도 제게 주셨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것들을 보는 순간에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엄청 많이 사랑받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양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어떤 뼛속 깊은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전 어른이 되면 꼭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기로 결심했었죠.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만나면 자랑스러운 아들일 수 있게 저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여기 배지 보이시죠? 저 변호사예요, 어머니. 세상에, 우리 준호가 변호사가 됐어? 아이고 기특한 우리 아들. 아이고 내 새끼. 준호는 싱긋 웃더니 노트북을 열어 수많은 파일들을 보여줬어요. 그 안에는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 경찰 기록, 심지어 옛날 신문 기사까지 있었죠. 저는 5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여기서 한국 변호사 자격증도 따고 실종 아동 전문기관과 협력하면서 계속 어머니 아버지를 찾았어요. 1993년 5월 5일 놀이공원에서 실종된 5살 남자아이 수백 건을 조사했죠. 그리고 마침내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제가 바로 어제까지 걸어놨던 현수막이 찍혀 있었죠. 제가 이걸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31년 동안 절 기다리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준호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죠. 준호야, 우리 준호 정말 네가 맞구나. 엄마가 네가 돌아오길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알아요, 어머니.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더 빨리 찾아뵀어야 했는데. 우린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31년의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죠.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준호가 이렇게 물어왔어요. 근데 어머니, 이 추운 날 왜 혼자서 길거리를 헤매고 계셨어요? 세탁소 문도 닫으신 것 같던데. 제가 망설이자 준호가 다시 물었어요. 설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이제 네가 왔으니 다 괜찮아. 하지만 준호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한테 다 말씀해 주세요. 저 어머니 아들이에요. 이제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결국 저는 준호에게 민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를 입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까지 전부 다 말이죠. 그러자 준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특히 민수가 저를 쫓아냈다는 부분에서는 주먹을 꽉 쥐었죠. 감히 그놈들이 우리 어머니를... 준호야, 엄만 괜찮아. 네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엄만 다 용서할 수 있어. 괜찮지 않아요. 이건 세상 모든 입양아들을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라고요. 그런 놈들 때문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같은 말이 생기는 건데 전 절대로 그런 놈들 용서할 수 없어요. 준우는 전화기를 들더니 후배 변호사들에게 능숙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수 내외 신상을 조사하고 불법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래봬도 하버드 로스쿨 출신 변호사예요. 제가 다 되찾아 드릴게요. 집도 세탁소도 돈도 그리고 어머니 명예도요. 다시는 어머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31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가 지켜드릴게요. 잠시 후 준호의 사무실에 변호사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 잘나가는 로펌의 변호사들이라고 했죠. 여러분, 제 어머니 사건입니다. 노인 학대, 사기, 문서 위조, 재산 갈취 모든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피고소인을 박살내 주시길 바랍니다. 준호는 먼저 제게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브리핑했어요. 변호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했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치매 진단서예요. 어머니, 어느 병원에서 진단받으셨다고 했죠? 민수가 잘 아는 병원이라고 해서 데려갔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썰밤병원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저희가 그 병원의 의사를 조사해 볼게요. 만약 진단서가 위조됐다면 의료법 위반으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또 다른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재산 이전 과정도 조사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동의 없이 재산을 이전했다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특히 10억 복권 당첨금이 중요합니다. 그 돈의 현재 행방,
금융거래 내역을 전부 추적해주세요. 네, 금융감독원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어요. 우선 병원 조사 결과가 먼저 나왔죠. 박 변호사님, 확인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김영순 씨를 치매로 진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진단서는 완전히 위조된 겁니다. 좋아요. 문서 위조 혐의 추가합니다. 오후에는 은행 기록이 나왔어요. 보험 당첨금은 전액 정민수 씨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주식과 코인 투자로 대부분 날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민수 씨 명의 자산을 조사했는데 최근 구입한 외제차와 명품들이 상당합니다. 압류 가능합니다. 준호가 냉소를 지었어요. 감히 주제도 모르고 어머니 돈으로 사치를 부렸군요. 준호는 즉시 민수의 회사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저는 박준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기사의 직원 정민수 씨가 노인 학대 및 사기 혐의로 내일 고소될 예정입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민수놈이 연락할 겁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 지금 회사에서 해고 통보 받았다고요. 지금 당장 고소 취하해요. 안 그러면... 그때 준호가 제 전화를 빼앗았어요. 안 그러면 뭐?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는데? 뭐야, 당신 누구야? 나? 어머니 친아들이다. 순간 전화 너머로 민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럴 리 없어. 31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 어떻게... 놀랍지? 나도 놀라워. 네 놈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 짓을 보고 말이야. 법원에서 보자. 난 무조건 끝까지 갈 거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준호는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그놈들이 어머니께 한 짓 하나도 빠짐없이 되갚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정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복잡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대답했죠. 아무리 못돼 먹었어도 그래도 17년을 키운 아들과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 날이었어요. 민수 내외는 변호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나타났죠. 반면 준호는 로펌 최고의 변호사 3명과 함께 왔죠.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여 힘없는 노인의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여기 증거들이 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위조된 진단서, 불법 재산 이전 서류, 금융거래 내역,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였죠. 특히 피고 정민수는 자신을 17년간 키워준 어머니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10억이라는 거금을 빼앗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은망덕이자 중범죄입니다. 민수 내외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 앞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한마디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했어요. 재판장도 인상을 찌푸렸죠. 그리고 2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 정민수 한수진에게 사기죄, 문서 위조죄, 노인 학대죄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10억 원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 순간 민수와 수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법원을 나오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압류 절차 들어갑니다. 저놈들 재산 싹 다 가져올 거예요. 다음날부터 집행관이 민수 집에 들이닥쳤어요. 외제차, 명품 가방, 시계, 보석 모든 것에 압류 딱지를 붙였죠. 이런 우린 어떻게 살아요? 며느리가 울부짖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설상가상 민수에 이어 수진이까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기 전과자를 고용할 회사는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수 내외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마저도 얼마 있지도 않은 재산 서로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통에 쉽게 해결이 날 것 같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나름 이 사회의 엘리트였던 애들이 어쩌다 저렇게까지 밑바닥 인생이 된 건지 싶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민수가 초췌한 몰골을 하고서는 준호의 사무실에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왜? 또 무슨 속셈이야? 아니에요. 저 그냥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준호는 제게 전화를 걸어 제 의사를 물었죠.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키운 정이 있었으니까요. 한때는 저 아이로 인해 많은 행복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긴 고민 끝에 저는 민수를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절 보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가 얼마나 절 사랑해 주셨는지 잊었어요. 민수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평생 엄마 모시고 살게요. 순간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돈이 죄지. 사람이 무슨 죄냐 하는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하! 정말 웃기네. 야, 가짜는 연기 그만해. 뭐야, 너 네가 여기 왜 왔어? 당장 나가, 안 나가? 민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며느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글쎄, 시아버지 납골당 관리비가 아깝다고 그걸 치워버리자고 했어요. 유골이야 그냥 어디 산에 뿌려버리자고. 이미 죽은 인간 알게 뭐냐고 그러던데요? 저는 제 귀로 듣고도 지금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 의심했어요. 그 말은 그 정도로 쓰레기 같은 발언이었으니까요. 정민수, 너 이 자식 정말 그런 말 했어? 민수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그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도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시라는 그런 큰 뜻이었는데. 그 순간 모든 동정심이 사라졌어요.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제가 소리치자 준호가 득달같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지금 바로 파양 절차 밟을 수 있니? 이제 민수는 내 아들 아니야. 제 말에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파양이라뇨? 지금 절 버리겠다는 거예요? 난 네 엄마 아니야.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네 진짜 엄마 아니라고.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파양 절차가 완료되었고 저와 정민수는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진짜 가족들이 생겼죠. 그것도 너무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말입니다. 파양 절차가 끝나고 일주일 후 준호가 갑자기 절 데리고 인천공항으로 갔어요. 준호야, 갑자기 공항인 왜 가는 거니? 어머니 깜짝 놀래켜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사실 오늘 제 가족들이 한국에 와요. 다들 어머니 뵙고 싶어서 어찌나 안달이 났는지 이따가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죠. 어쩐지 준호가 아침부터 절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사주고 미용실에서 드라이까지 받게 하더니 미국 가족을 소개해 주려던 거였어요. 저는 긴장 반 설렘 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공항에서 준호의 미국 가족들을 기다렸죠. 잠시 후 게이트가 열리고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멀리서 두 아이가 준호를 향해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단아한 모습의 여자와 백인 부부가 나타났죠. 어머니, 제 아내 제니퍼예요. 그리고 이쪽은 제 미국 부모님이시고 애들은 제 아들, 딸 데이빗이랑 소피고요. 데이빗, 소피, 인사드려. 그러자 놀랍게도 두 아이가 제게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알고 보니 저를 위해서 한국말을 연습해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감동받아서 요 예쁜 강아지들을 힘껏 껴안아줬죠. 이어서 며느리가 제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전 제니퍼예요. 며느린 한국계 미국인이라 그런지 한국말이 유창했죠. 준호 씨가 그동안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준호가 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동안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이 사람 속으로 많이 외로웠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뿌리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심적으로 많이 안정된 것 같더라고요. 다 어머님 덕분이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자식 잃어버린 못난 어미인데. 제가 울먹이자 제니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훨씬 길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준호를 입양해준 준호의 양부모님들도 제게 말을 걸어왔는데 그분들은 한국말을 전혀 못해서 옆에서 준호가 통역을 해줬습니다. 전 우선 우리 아들을 거둬주시고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준호의 양부모님들은 제 마음을 먼저 살펴주더군요. 준호를 키우며 하루하루 준호를 사랑하게 될수록 얼굴도 모르는 제가 생각이 났다며 이렇게 예쁜 아이를 잃고 어떻게 살고 있을지 걱정도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저를 찾고 싶었다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아래서 자랐으니 우리 준호가 저렇게 멋지게 자란 거구나 싶었죠. 저는 미국에서 온 가족들에게 정성을 다해 한식을 대접하기로 했고 그렇게 다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손주들은 귀여운 목소리로 제잘거렸어요. 할머니, 저 한국말 잘해요? 저 BTS 노래도 좀 부를 수 있어요? 할머니, 나중에 미국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우리 집에 수영장도 있어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났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준호의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채우던 생각도 났죠. 정말이지 32년 전에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직행했어요. 32년 만에 만난 손주들과 미국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한식을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니퍼가 앞치마를 두르며 다가왔어요. 아니야, 제니퍼는 손님이잖아. 거실에서 쉬어. 손님 아니고 가족인데요. 저도 이제 가족이니까 돕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국 저는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죠. 제가 준비한 요리는 손주들을 위한 궁중떡볶이와 어른들을 위한 삼계탕이었어요. 자, 다들 앉아요. 많이 드세요. 손주들은 궁중떡볶이를 한 입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더니 엄지까지 치켜들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반면에 삼계탕을 처음 먹어보는 준호의 양부모님들은 처음엔 삼계탕을 낯설어 하는 것 같더니 이내 삼계탕 그릇에 코를 박고 그야말로 흡입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먹지 않아도 저절로 배가 불렀어요. 그저 지금 이 현실에 감사할 따름이었죠. 제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게 꿈만 같았죠.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와 미국으로 가시죠. 큰 집도 있고 어머니 모실 준비도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니퍼가 의사니까 어머니 건강관리도 잘해드릴 수 있고요. 그러자 제니퍼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손주들도 제 팔을 잡고 애원했어요.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궁중떡볶이 매일 먹고 싶어요.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지만 전 결국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야, 정말 고맙지만 난 한국을 떠날 수 없어. 네 아버지가 여기 있잖니. 네 아버지 혼자 여기 남겨두고 나 혼자 어떻게 미국으로 가겠니? 마음만 고맙게 받으마. 준호는 제 얼굴에서 더는 설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읽었는지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자주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올게요. 그리고 세탁소를 좀 비워주셔야겠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세탁소를 비워달라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죠. 물론 비교 대상이 아니긴 했지만 예전에 정민수가 얼핏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가 혼란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며느린 준호의 등짝을 한 대 때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어머님이 오해하시잖아요. 어머님, 이 사람 말은 잠시만 세탁소를 비워달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저희가 어머님 세탁소를 최신식으로 리모델링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머님이 최대한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요. 최신 세탁기계들 들여놓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직원도 2분 고용해서 어머니는 앞으로 관리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전 그제야 제가 큰 오해를 했음을 깨달았고 며느린 준호에게 당신은 무슨 변호사가 말을 그렇게 오해하게 하냐면서 타박을 이어갔죠.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너털웃음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한 달 후 세탁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어요. 최신식 세탁기와 건조기, 깔끔한 인테리어는 물론 손님들이 기다릴 수 있는 카페 공간까지 생겼죠. 그 덕분에 세탁소 운영은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해졌고 매출도 폭발적으로 상승했답니다. 그리고 준호는 약속대로 매달 한국을 방문했어요.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가족 전체가 왔죠. 할머니, 저희 이번엔 2주 있다가 갈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 관련된 만화 영화가 미국에서 인기가 많다던데 그래서 그런지 손주들은 기를 쓰고 한국에 오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에 올 때마다 데이빗은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했고 소피는 한국 노래를 배우고 싶어 했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갈 땐 친구들에게 선물할 거라며 한국에 관련된 선물들을 잔뜩 사가지고 돌아가는데 미국 사람들이 조선시대 가시나 한복 같은 것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저야 그 덕분에 손주들 얼굴을 더 자주 볼 수 있으니 좋지만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32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의 온기를 넘칠 정도로 느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저 아버지 납골당에 가보고 싶어요. 사실 그동안 준호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차마 납골당에 찾아가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비로소 용기를 낸 거였죠. 그래, 가자. 아빠도 널 많이 보고 싶어 할 거야. 다음 날 온 가족이 함께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어요. 남편의 납골함 안에는 지금의 준호를 쏙 빼닮은 젊은 시절 남편의 사진이 들어있었고 준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준호가 돌아왔어요. 32년이나 걸렸네요. 하늘에서도 많이 보고 싶었죠? 실컷 봐요, 우리 아들 얼굴. 그 순간 준호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제가 그때 때를 쓰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절 찾다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진 않았을 텐데 다 제 잘못이에요. 준호는 어깨까지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전 그런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해줬죠. 준호야, 네 잘못 아니야. 5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설령 네 잘못이었다고 해도 아빠는 이미 다 용서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않아도 돼. 그 순간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준호의 볼을 간지리더군요. 마치 남편이 준호에게 그만 울라고 하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준호는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어요. 때로는 혼자 가서 오래도록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저번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고아원 도서관이요. 그거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도서관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서 박상철 도서관이라고 지으면 어떨까요? 절 찾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하늘나라에서 아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도서관 초대 관장은 어머니가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뭐? 내가? 에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아? 그런 건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야지. 아니요. 그 도서관은 32년 동안 절 기다려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고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신 어머니를 위한 곳이기도 하니까 어머니가 맡아주셔야 해요. 준호의 생각은 확고했고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박상철 도서관의 명예관장직을 맡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모자는 고아원 도서관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아직 첫 삽을 뜬 단계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정말 더 바랄 게 없네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고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며느리를 얻었고 남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도서관도 생길 테니까요. 아마 하늘나라에 먼저 간 남편이 절 보살펴 주는 거겠죠? 너무나 다정했던 그 사람이 오늘따라 많이 보고 싶네요. 그럼 이만 저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